빈자리에서 나를 회복하는 정리. 정리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잘 살고 있다고 느낄 때일까? 삶의 변화를 만들고 싶을 때일까? 정리의 중요성을 알거나 필요해서 의뢰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뒤엉키거나 삶이 뿌리째 흔들릴 때 정리를 의뢰하는 분들도 있다. 그때 정리는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 속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손댈 수 있는 바닥이 된다. 40대 중반인 정현 씨와 나는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처음 만났다. 현재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지만 10년 전만 해도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7년간 다녔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없었습니다. 무리해서 투자를 했다가 빚만 남았고 연애도 끝났죠. 생전 처음 겪는 번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력해지더라고요. 이대로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사는 게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는 일도 뜸해졌다. 모아둔 돈도 떨어졌다. 갈 곳도 없었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누워만 있었다. 너무 울어서 눈물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또다시 눈물이 났다. 인생을 헛산 것 같았어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었죠. 지금의 정현 씨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기력은 처음엔 천천히 오지만 언젠가부턴가 모든 걸 덮는다. 처음엔 내가 우울하다고 느끼지만 나중엔 내가 우울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었어요. 식탁 위에는 물건들이 쌓이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였죠. 바닥에는 화장품이며 옷들이 굴러다니고요.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숨만 쉬고 있었지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신 거예요? 라면 국물 덕분에요. 라면 국물요?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우울증을 앓았다는 과거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만큼 시원한 웃음이었다. 하루는 라면을 끓여서 옮기다가 떨어뜨렸어요. 국물이 사방팔방 튀었죠. 하필 그 근처에 옷들이 쌓여 있었는데 라면 국물로 범벅이 된 거예요. 가장 아끼던 셔츠도요. 멍하니 보고 있는데 못 입게 된 셔츠가 꼭 나갔더라고요. 걸레로 방바닥을 닦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딱 하나만 치워보자. 가장 먼저 치운 건 아끼던 셔츠였다. 라면 국물 때문에 못 입게 된 옷을 시작으로 낡은 신발, 안 쓰는 수첩, 일회용 수저, 영수증,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 등을 버렸다. 그걸 치우고 나자 좁은 원룸에도 조그만 공간이 생겼다. 이상하게도 그 조그만 빈자리가 마음의 작은 숨구멍이 되었다. 그 다음엔 옷장을 열었다. 입지도 않는 옷, 다이어트 성공하면 입겠다고 남겨둔 바지, 전 남자친구와 여행 가서 샀던 티셔츠.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 옷들을 봉투에 담았다. 옷들을 버렸다고 마음이 낫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버리는 내 손이 나를 좀 살게 해줬어요. 정현 씨에게 정리는 자신을 살게 해주는 구조를 하나씩 만드는 일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침구를 털고 창문을 열고 조용히 커피 내리는 시간을 만들었다. 식탁 위에 공책 하나, 펜 하나,
조명 하나를 올려두었다. 그게 다였다. 그 자리에 앉으면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큰 결심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있다라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터널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던 인생의 한 시기에 정리는 그녀에게 위로이자 돌봄이었다. 감정이 휘청일 때 정리라는 작은 동작은 스스로를 다시 매만질 수 있게 했다. 아주 가끔은 살고 싶다라기보다 살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에게 정리는 치유의 언어다. 우울하다고 말을 꺼내지 않아도 정리는 그 감정을 조금씩 정돈하게 만든다. 무턱대고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한다. 라면 국물을 닦던 바닥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정현 씨의 삶을 다시 흐르게 한 것처럼 정리는 그렇게 말없이 한 사람을 붙잡아 준다. 미루온 시간이 방 하나를 삼켰다. 거긴 언젠가 치우려고 남겨둔 방이에요. 그 언젠가가 벌써 5년이 됐네요. 50대 중반의 경자 씨는 1년 전 자녀들이 독립한 후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정리를 요청하며 정확하게 말했다. 방 하나가 저를 붙잡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 방은 집안 깊숙한 곳에 있었다. 현관, 거실, 주방은 단정했고 일상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안방 옆 작은 방 문을 열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정리용 수납장, 이사할 때 썼던 상자들, 아이들 유치원 때의 작품들, 중학교 졸업 앨범, 남편의 옛 취미 도구, 고장난 스탠드,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쿠킹 클래스 재료들. 그 방 하나에 나중에 정리하자라며 미뤄온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쌓여 있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멈춰버린 결심이었다. 왜 그 방만 그렇게 뒀을까요? 내 질문에 경자 씨도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겠어요. 치워야지 하면서도 그 문만 열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시 닫고 그냥 뒀어요. 정리를 미룬 게 아니라 결정을 미뤘던 거네요. 이 물건을 치우면 어떤 역할을 끝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예상 밖의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녀가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이들이 독립한 후부터 내가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저한테서 독립을 했는데 정작 저는 아이들을 내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공간을 갖고 산다. 치우지 못한 물건이 아니라 끝내지 못한 감정이 들어있는 공간이다. 경자 씨의 그 방은 단순한 보관용이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끼어서 작동하지 못하는 버퍼링 상태와 같았다. 아이들이 쓰던 방, 남편이 가끔 들여다보던 자리, 자신도 뭘 시작하려다가 멈췄던 흔적. 그래서 비워야 할 줄은 알았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정리를 기억하며 한 번에 치우는 게 아니라 기억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첫 번째는 기억의 무게를 구분하는 것이었다. 자녀들의 물건들 중 일부는 사진을 찍고 소중한 것만 한 박스에 담아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라고 이름 붙였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생활에 맞지 않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요가 매트, 쿠킹 클래스 재료, 쓰지 않는 파우치들,
이러한 것도 해볼 수 있겠지 하며 샀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가능성을 위해 남긴 것이 아니라 미련 때문에 놓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자 정리가 쉬워졌다. 세 번째는 방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일이었다. 그 방을 비워두는 방으로 바꿨다. 새 가구는 들이지 않았다.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작은 테이블만 두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경자 씨의 소망을 이룬 공간이 되었다. 정리가 끝난 후 방문을 열었다. 경자 씨는 물 밖에 있다가 물속으로 돌아온 물고기처럼 활기차 보였다. 정리를 못해서 게으르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났네요. 정리는 마음을 붙잡고 있던 문장을 끝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 치워야 하는 건 아는데. 그 다음 말은 늘 그런 대로 시작된다. 에너지, 시간, 여유, 용기가 모두 그런 데에 묻힌다. 하지만 정리는 감정을 정리한 후에 시작하는 게 아니다. 정리를 하면 감정이 따라온다. 언젠가라는 말에 갇혀 5년간 손대지 못했던 방이 이제는 경자 씨의 하루에 여백을 준다. 정리는 미뤄진 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기술이다.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정리 현장에서 1만여 명에 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엔 정리를 좋아하거나 좀 더 부지런하거나 성향이나 성격이 다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의 집 정리를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망설임 없이 선택한다는 점이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손부터 다르다. 손끝에 한 점 망설임이 없다. 입보다 빠르게 손이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저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정확히 알아요. 반대로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손끝에 망설임이 가득하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여기에 놓았다 저기에 놓았다 하며 자리만 옮길 뿐 남길지 버릴지 선택조차 어려워한다.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며 가벼움을 꿈꾸면서도 물건에 치이는 생활로 금세 돌아간다. 이유는 단순하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정리는 반복되는 육체 노동일 뿐이다. 좋아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정리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걸까? 그것이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옷장에 있는 옷, 책장에 꽂힌 책, 심지어 오래된 기념품조차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과거에 선택했던 나의 흔적들이다. 그래서 정리는 과거의 나와 작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문에 따르면 우리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는 이것을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불렀다. 물건을 버릴 때에도 무언가 손해보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손실에 대한 감정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얽힌 기억과 감정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옷을 버리려 할 때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지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옷은 옷 이상의 의미를 지닌 물건이다.
정리를 단순히 공간이나 물건 정리가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심리적 작업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써야 한다. 정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과거의 추억을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물건을 정리하기 전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이 물건이 지금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과감히 작별을 고하자. 기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 있다. 물건이 없어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을 얽매고 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다. 일종의 해방 효과인 셈이다. 물건을 비우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과거의 나를 붙잡는 대신 앞으로의 나를 선택할 것이다. 정리는 공간을 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 대한 태도를 가볍게 만든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자. 눈에 보이는 물건 중 현재의 나와 관계 없는 것이 있는가? 작은 책 한 권도, 오래된 옷도 괜찮다. 작별을 고하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자. 나는 지금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정리를 통해 삶을 단순화하고 나를 짓누르는 마음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보자. 불필요한 감정, 관계, 물건을 버리는 법. 삶이 가벼워지기를 원한다면 물건과 더불어 감정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깊이 묻어두었던 심리적인 짐을 내려놓는 것은 물질적인 정리보다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준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첫 번째는 불필요한 감정을 짐이 아닌 자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정리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이 현재를 짓누르는 짐이 되는 모습을 자주 봤다. 감정 정리도 물건 정리처럼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 감정이 내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 감정이 현재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아야 한다. 과거의 일을 돌아보되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듯 후회와 자책을 통해 배운 점을 떠올려 보자. 핵심은 아쉬운 감정이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내가 자주 쓰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종이에 나열해서 써보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에 동그라미를 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간다. 예를 들어 짜증이라면 최근 짜증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상황이나 말에 짜증 버튼이 쉽게 눌리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글로 쓰면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해진다. 아,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환기가 되므로 복잡한 마음이 정리된다. 두 번째는 정리와 유지를 나누는 것이다. 관계는 삶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관계 정리는 단절이 아니라 집중이다. 나를 해롭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유익한가?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에는 가장 먼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긍정적인 관계에 집중하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두렵겠지만 이러한 결정으로 자신에게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물건은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가방, 충동적으로 구매한 액세서리는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 정리의 시작을 도와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자. 한 번에 모든 일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옷장, 책장, 주방 등 한 영역씩 정리한다.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자. 물건을 나누는 것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정리를 끝난 후에도 물건을 새로 드리기 전에 그것이 꼭 필요한지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된다. 감정, 관계, 물건은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삶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다. 정리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힘을 키워보자. 무조건 버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버리기에서 보내기로. 흔히들 정리를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버리기만 하면 정리가 될까? 버리기는 정리의 일부일 뿐 정리 자체는 아니다. 물론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너무 많은 물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건 부자도 연예인도 평범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을까? 돈이 많든 없든, 유명하든 아니든,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아니든, 희한하게도 이유는 같았다. 나중에 쓸 것 같아서. 나중에 쓸 것 같은 것의 물건이 어찌나 많은지, 비닐봉지서부터 케이크 묶는 끈, 쇼핑 봉투, 일회용 포크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았다. 진짜 입이 떡 벌어졌다. 수많은 정리 전문가가 버려야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무작정 버리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나는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다 보니 무조건 버리기만 하는 정리는 우리 정서에 안 맞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리란 버리기라는 것도 선입견이 아닐까. 쓰레기라면 당연히 버려야 하지만 쓸만한 것까지 죄다 버린다면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다. 공간을 얻으려면 필요 없는 건 버려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명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버리기와 관련해 나는 많은 고민을 했다. 내 기준은 사람들이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그 기준을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다. 쓰지 않지만 보기만 해도 좋은 게 있고 1년에 한두 번 쓰더라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게 있다. 못 버리겠다면 두면 된다. 자신에게 맞게 맞춰가는 것이다.
민호 씨의 집은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때 작가를 꿈꾸었다고 했다. 소설, 역사, 심리, 자기계발, 예술, 만화 등 온갖 분야의 책들은 물론 언제 샀는지도 모르고 오래된 문고본들까지 가득해서 서점을 방불케 했다. 책꽂이가 부족해 바닥까지 점령한 책들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나라고 시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물건들은 쉽게 정리가 되는데 책 정리는 어렵네요. 그는 안타까운 눈길로 책들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아끼던 책을 정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도 민호 씨도 굳이 이유를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가 책장 맨 윗칸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책등을 따라 손가락을 스치자 하얀 먼지가 날렸다. 표지가 바래일 대로 바래 있었다. 그는 민망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곤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짜 아끼던 책인데 이걸 또 읽을 날이 있을까요? 나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 게다가 질문에 대한 답은 민호 씨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오래되었어도 자주 보는 책은 먼지가 없을 텐데 소복하게 먼지가 쌓였다는 건 손도 마음도 오랫동안 닿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 민호 씨는 책을 몇 장 넘겨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젠 보내줘야겠네요. 책장 앞에서 망설이던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과감하게 책을 꺼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정리의 속도가 붙었다. 가장 난감했던 책들이 정리되자 집 정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끼는 책들은 그대로 두었다. 어렵게 구했다는 희귀본이나 전집도 남겼다. 보내야 할 책들과 남길 책들을 구분한 것이다. 그날 내내 보낸다라는 말이 내 귀에 꽂힌 채 떨어지지 않았다. 한때 소중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손길조차 닿지 않는다면 이미 삶에서 떠난 것과 다름이 없다. 애정을 갖고 오래 간직한 물건을 버리는 일은 어려워도 이제는 함께하지 않는 물건을 보내는 일은 괜찮지 않을까. 인생 주기에 맞춘 정리가 필요한 이유. 정리는 공간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말만 거창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사람이 변하면 공간도 바뀌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끌고 간다. 예를 들어 독립을 앞둔 25 청년의 방, 아이 키우는 35 엄마의 거실, 퇴직을 앞둔 60의 서재는 역할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다. 그런데 공간은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삶이 바뀌었는데 집은 안 바뀌는 것이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결국은 방향을 잃는다. 정리를 미루는 원인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다. 과거에 멈춰 예전의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셈이다. 어릴 때 공부하던 책상이 아직도 방 한쪽에 남아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책상이 아니다. 기억을 붙잡고 있는 덩어리일 뿐이다. 예전엔 거기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다. 지금은 고지서, 병원 영수증, 안 쓰는 리모컨만 쌓여 있다. 책상이 아니라 정서적인 짐 보관소이다. 공간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맞춰 다시 짜야 한다.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변했으니 공간도 바꿔야지. 이게 맞다.
그런데 현실은 공간이 그대로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 것처럼 느낀다.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삶이 바뀌었는데 그걸 집이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정리는 그 방해를 끊어주는 작업이다. 과거와 지금 사이의 불필요한 연결을 정리하고 지금의 나한테 맞는 무게로 공간을 다시 짜는 일이다. 삶을 조율하는 기술. 라이프 시프트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한다. 쓸모를 다시 정의하라는 것이다. 결혼하면 독립된 두 삶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복되는 물건이 생긴다. 옷, 책, 컵, 수건, 이불 모두 두 벌씩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나중에 입을 거야. 이건 내 취향이니까 건드리지 마. 와 같은 말이 쌓이면 그 집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감정 폭탄이 터지는 지점이 된다. 정리가 문제일까? 아니다. 같이 사는 방식을 조율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다. 정리는 공간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조화로운 생활 방식을 위한 합의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맞춰갈지 방식을 정하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못하면 싸운다. 정리가 아니라 살아가는 감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출산은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이다. 그전까지 거실은 커피 테이블, 책, 소파 중심의 공간이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실은 살아 움직이는 물류 창고가 된다. 기저귀, 장난감, 아기 의자, 택배 상자 등 모든 게 아이 중심이 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이다. 아이가 다 컸는데 그 많은 물건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왜일까? 제 역할이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다. 정리의 첫걸음은 이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시작된다. 물건이 아니라 시간의 종료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먼저 와야 한다. 삶의 단계가 바뀔수록 역할은 늘어난다. 일상은 더 복잡해지고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진다. 그래서 유연함이 필요하다. 정리는 유연함에 관한 기술이다. 키가 크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삶도 마찬가지이다. 예전 삶에 맞춰 입었던 구조와 물건이 이제 맞지 않는다면 벗어야 한다. 정리는 작아진 삶의 옷을 지금 내 사이즈에 맞게 다시 입는 일이다. 잘 벗어야 잘 입는다. 정리란 결국 과거를 벗고 현재를 입는 감각이다. 사람들은 공간은 고정된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공간은 늘 다시 써야 하는 무대이다. 시나리오가 바뀌었는데 세트가 그대로면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어색한 법이다. 조명이 예전 그대로, 소품도 그대로인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삶이 아닌 연기일 뿐이다. 인생이 달라지면 무대도, 배치도, 도구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 시니어, 가볍고 안전하게 나이 드는 삶.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하는 정리. 은퇴하고 자식 다 키워놓고 그때 시간 생기면 천천히 정리하면 되겠죠. 이 말을 믿고 살다가 정말 천천히, 그러나 너무 늦게 손대는 사람들이 있다. 늦게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때는 자기 의지로 못하기 때문이다.
몸이 안 따라준다. 무거운 걸 못 들고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게 무섭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벅차게 된다. 물건은 줄지 않고 생활은 피곤해지고 결국 삶이 집에 눌려버린다. 나중에는 없다. 지금덜어야 삶이 가벼워진다. 내가 만난 70대 여성 정희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지 2년째였다. 계단이 있는 오래된 주택에서 다락방과 창고까지 혼자 관리하고 있었다. 정리를 해야지 하다가 지금껏 못했어요. 방 3개 중 2개는 거의 창고로 쓴다고 했다. 문을 여니 골판지 상자, 가방, 낡은 카펫, 여름용 이불, 못 쓰는 가전 등이 있었다. 버릴 힘도 없고 뭘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리하면서 살았다지만 정희 씨의 정리는 정리가 아니라 버티고 쌓아둔 시간덤이었다. 시니어들의 집 정리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늦게 시작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선 물건을 줄일 결정을 본인이 못하게 된다. 두 번째로 남이 대신 치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뒤섞여 버린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잃게 된다. 정리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의미가 있다. 내가 고르고, 내가 남기고, 내가 줄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그 물건들이 나를 대표하는 유언이 돼버린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다. 지금 뭘 버려야 할까요? 내 대답은 항상 같다. 나중에 처리하려고 미뤄둔 물건부터 하세요. 예전 옷들 중 입을지도 몰라서 남겨둔 것들. 고장났는데 수리 맡기려고 놔둔 가전. 이사할 때 쓰려고 묶어놓은 상자는 지금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리는 버릴 것만 찾는 일이 아니다. 쓸모가 다한 것을 인정하는 용기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쓰는 공간만 남기는 것이다. 내가 매일 사용하는 방 하나, 앉을 자리 하나, 편하게 물건 꺼낼 수 있는 서랍 하나. 이 3가지만 잘 관리하면 삶은 훨씬 덜 피곤하다. 정리는 결국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준비이다. 체력 떨어지고 병원에 자주 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주도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도 편하고 나중에도 덜 미안하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남는 것. 정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주제가 있다. 바로 죽음 이후를 위한 정리이다. 아직 멀었는데요. 너무 쓸쓸한 얘기 아닌가요? 이러한 말을 나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쓸쓸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다. 죽음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내 삶의 마무리를 내 손으로 준비하자는 얘기다. 누굴 위해서냐고?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어느 날 우아한 목소리의 부인이 정리를 의뢰했다. 50대 전후로 예상했는데 만나보니 70대 노부인이었다. 72세 수경 씨는 2 아들이 외국에 살고 혼자 지낸 지가 꽤 됐다. 그녀 집엔 사진이 많았다. 남편과 함께한 여행, 가족 행사, 손주들이 재롱 떠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한 기운이 넘쳐 흘렀다.
수경 씨는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괜찮은데 사진을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내가 없으면 이걸 누가 볼까 싶어요. 그렇다고 버리긴 싫고. 나는 사진을 모아 작은 앨범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큰 앨범 대신 손가락 크기의 미니북이 어떠하냐고 했다. 사진을 선별한 후 아래에 메모를 달았다. 제주도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날, 첫 손주 100일, 삼겹살에 케이크. 수경 씨는 사진들을 고르며 무척이나 즐거워했다. 사진은 그냥 남기면 기록이다. 기억을 붙여야 유산이 된다. 그 다음 수경 씨가 정리하기 어려워했던 것은 아끼던 찻잔 세트였다. 이제는 무거워서 잘 쓰지 않지만 과거의 추억이 깃든 물건이었다. 정리를 버리는 일로 생각하면 자꾸 늦어진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다. 이건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수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예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나눠줘야겠네요. 오랜 고민이 풀린 듯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옛날 앨범, 편지, 기념품들을 정리해 갔다. 남긴다는 건 책임이고 건넨다는 건 배려이다. 정리를 미루면 남겨진 가족이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은 상자, 낡은 이불, 어디선가 나온 옛날 영수증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당신이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죽음을 정리의 이유로 삼지 말자. 삶을 덜어내는 기술로 보면 정리는 덜 무겁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진짜 아끼는 것, 내가 누구였는지 알려주는 것만 남기면 된다. 이건 쓸쓸한 정리가 아니라 나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일이다. 무겁고 복잡한 것보다 가볍고 따뜻한 게 오래 남는다. 정리는 내가 떠난 뒤에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다. 버릴 게 아니라 남길 것을 물어야 할 때. 시니어들의 집 정리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뭘 버려야 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많은 걸 남긴다. 물건도, 말도, 기억도, 습관도. 그런데 정작 남기고 싶었던 것이 남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다. 옷장은 꽉 찼는데 매일 입는 건 몇 벌뿐이고, 앨범은 수십 권인데 제일 기억나는 사진은 손바닥만하다. 집안 가득 쌓인 것들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살았던 방식만 남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묻자. 이건 나를 잘 설명해 주는가?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엄마가 물려준 거니까, 버리면 아까우니까 등의 기준으로는 끝까지 남길 물건이 하나도 없다.